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 있는지, 월세 임대가 정답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왕초보도 100%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들을 이제 만나실 수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영상이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꼭 한번 검색하셔서 이전 영상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라고 생각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85%를 넘는 아파트는 보물 중에서도 최고의 보물이다. 단, 갑작스럽게 전세가가 매매가의 85%를 넘어서는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단기간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85%를 넘었다거나 아니면 매매가가 갑자기 떨어져서 전세가 비율이 85%가 된 아파트는 당장 투자하지 말고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수년 동안 85% 이상을 유지해온 소형 아파트 또는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이 투자 1순위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할 때 이제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입지 조건이라든지 단지의 규모라든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재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많이 따지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85%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가장 핵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85%.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85%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의 85%가 넘는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만만하게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85%가 된 아파트가 이제 투자 대상이지, 갑작스럽게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전세가가 급등해서 85%가 된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왜 매매가가 떨어졌는지 혹은 왜 전세가가 올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수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85% 이상을 유지해온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이 투자 1순위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수년 동안 85% 이상을 유지해온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이 투자 1순위다. 라는 걸 이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계속 오를까? 전세가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아파트 시세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수요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은 아파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아파트 시세가 무조건 오른단 말인가? 반면 전세가는 다르다. 전세가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물론 갑자기 수천만 원 오른 아파트라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 전세가는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는다.
인기가 높은 아파트도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요즘은 아파트 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 공급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통에 전세가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면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전세가가 떨어져서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뭐 깡통주택, 뭐 깡통전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전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매매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해요. 이 저자도. 근데 매매가와 전세가는 다르다는 거죠. 전세가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수요를 기반으로, 실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가격이죠. 매매가는 뭐 거기에 실수요 외에도 가수요라고 해서 뭐 투자 수요가 뭐 같이 껴들어서 이제 매매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면서 매매가가 높이 뛰어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전세가는 내가 정말 이 집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면은 전세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거는 철저하게 정말 내가 이 집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얻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이렇처럼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뭐 인위적인 뭐 만들어진 인위적인 가격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갑자기 수천만 원이 오른 아파트라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세가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인기가 높은 아파트가 전세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인기가 높다는 거는 이제 뭐 입지 조건이나 학군 뭐 이런 게 뛰어난 아파트인데 당연히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거고 실수요자가 많이 몰리면은 당연히 전세가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인기가 높은 아파트도 역시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게다가 이제 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전세를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뭐 전세금 받아서 뭐 통장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까 차라리 그냥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를 받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집주인이 많기 때문에 전세의 공급은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서 전세가는 당연히 전세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 공급이 늘어나겠죠. 전세 수요는 뭐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가는 그 지역의 인기를 의미하는가? 아파트 두 채가 있다고 해보자. 두 채 모두 매매가는 1억 원인데 전세가는 한 채는 7천만 원이고 다른 한 채는 6천만 원이다.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가가 6천만 원인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저렴한 아파트를 선호할 거라고 보는 것이다. 정답은 전세가가 높은 7천만 원짜리 아파트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아파트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지역보다 학원시설이 많다거나 교통이 좋다든가 상가시설이 훌륭하다거나 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 지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가 높아진 것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 대상으로서 아주 좋은 아파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그만큼 실수요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매매가가 1억인데 A라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7천만 원이고 B라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6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B라는 아파트가 전세가가 1천만 원 싸니까 A라는 아파트가 7천만 원인데 B라는 아파트가 전세가가 6천만 원이니까 B가 1천만 원 싸네? 같은 평수인데? 이러면서 B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전세가 자체가 하나의 인기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수치이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일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전세가가.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라는 거는 높을수록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 대상으로 아주 적합하다. 전세가가 높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여기는 살기 편하다는 거지. 편의시설이 있다던가 학원이 가깝다거나 교통이 편리하다거나 뭐 상가시설이 좋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높은 아파트다. 이걸 뭐 다시 얘기하면은 뭐 인기가 많은 아파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 더 좋은 아파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세 임대가 정답일까? 오히려 전세제도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좋은 소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놔두면 세금 걱정도 없다. 굳이 월세로 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월세로 돌리지 않고 그냥 전세로 놔두고 편안하게 살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나처럼 전세로 놔두라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옆발상이 당신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 나 같은 임대사업자, 즉 아파트 여러 채를 전세로 빌려주는 사람들에게는 어이없는 말이다. 당신에게 전세를 빌려준 소형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자.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그 집에서 나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당신 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아니다. 당신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사 나가는 사람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예전의 전세금과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올 것 같은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가 9천만 원에 살았다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적어도 1억 원을 낼 것이다. 그 1억 원 중에서 9천만 원은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당신 주머니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당신에게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를 사서 이제 월세를 좀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월세가 아니라 소형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월세가 아니고 전세인가?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를 사면은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 투자금 2천만 원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월세를 끼면 뭐 1000에 90을 받는다고 칩시다. 내 돈이 9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전세 끼고 하는 게 내 자본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 첫 번째.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 돈 1천만 원 주고 아파트 1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 거예요. 9천만 원 전세 줬으니까. 2년 뒤에 세입자 나갈 때 그럼 9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나 돈 없는데. 이런 걸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앞서서 전세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세가 같으면은 이제 새로운 세입자한테 9천만 원에 줘가지고 그렇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나가는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부분 그 임대차 계약이 2년이잖아요. 2년이 지나면은 대부분 오른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9천만 원의 전세가를 준 게 1억으로 올라서 나는 9천만 원을 투자해서 9천만 원 전세로 줬는데 2년 뒤에 전세를 재계약할 때는 전세 계약을 재계약하거나 계약할 때는 그 전세가가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1천만 원이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1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소형 아파트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래서 이제 전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럼 이렇게 2년 뒤에 전세가가 오르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좋은 일 아닌가? 자,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당신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는가? 공과금도 내야 하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야 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하고 보수 비용도 든다.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뿐이지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
간단히 생각해보자. 당신이 사는 아파트만 오르는가? 당신의 아파트뿐 아니라 이웃의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도 다 오른다.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만 홀로 가격이 오른다면 뭘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다른 아파트도 동시에 오르는데 과연 기분 좋아할 만한 일인가? 지금 사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 올랐다고 기뻐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는 안 된다. 당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임대소득을 올리는 소형 아파트를 많이 보유해야 한다. 남들에게 빌려주는 그 소형 아파트가 당신의 자산이고 보물인 것이다. 당신에게 현금을 만들어주고 아파트를 더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생활의 여유를 제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만족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바보는 되지 말자. 이제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 이제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내가 A라는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어요. 예를 들어서. 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이 아파트가 3억이 됐어. 3배가 올랐죠. 와, 되게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에요. 내 아파트가 3배가 올랐으면은 다른 아파트 다 3배는 올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강남 아파트는 더 올랐겠죠. 3배, 4배 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돈을 번 게 아닌 거죠. 그럼 내 아파트를 만약에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팔아서 딴 거 어차피 내가 또 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파트 가서 사야 되는 건데 그 아파트도 이미 3배 올랐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 집만 바꾸는 거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도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이 아파트를 산 건데 뭐 10년 뒤에 3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난 또 똑같이 한 채밖에 못 사는 거죠. 왜? 부동산이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투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는, 그러니까 두 채부터, 한 채는 투자가 아니고 두 채부터 이제 진정한 부동산 투자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새우깡이 막 100원이었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새우깡이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에이스도 100원이었어.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새우깡이 1000원이 된 거예요. 아, 새우깡이 옛날에 진짜 쌌었는데 너무 비쌌다. 이제 새우깡 먹으면 안 되겠다. 옛날에 100원에 팔던 에이스 먹어야겠다. 그래서 에이스 가격을 봤더니 에이스도 1000원이야. 그러면은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내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고 다 같이 오른 거기 때문에 한 채 가지고는 절대 투자될 수 없다. 다 같이 똑같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가지게 됐을 때 비로소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채 갖고 있는데 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건 그냥 물가 상승이지 뭐 내 아파트만 특별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부동산 투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아파트부터 부동산 투자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비결은 대출이다. 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해 나갔다. 대출은 누가 갚은 것일까? 내가 갚는 것일까? 아니다. 내 집에 사는 세입자들이 다 갚아주었다. 그들은 자신이 내 대출을 갚아주었다는 사실도 모른다.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거는 대출. 이걸 이제 레버리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9천만 원 끼고 1000만 원 주고 사면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 걸로 만드는 데는 1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이 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세입자가 9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대줬으니까 나는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는데 10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대출, 즉 레버리지 효과를 잘 이용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대출하는 건 굉장히 꺼리죠. 왜냐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실제로 위험한 경우도 많죠.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근데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잘 활용해야지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내 돈만 가지고 뭐 하면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레버리지에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저축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레버리지다. 남의 돈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이고 그저 자기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가난한 자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남의 돈을 이용해 내 자산을 불리는 것. 2. 은행 돈을 이용해 내 자산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레버리지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내 돈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파트 투자뿐만 아니라 그냥 뭐 삼성전자만 봐도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왜 굳이 주식에 상장을 해가지고 뭐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그게 다 다른 사람들 끌어와서 기업의 크기를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 자산을, 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죠. 주식회사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소유권인데 그것들은 그 사람이 투자한 만큼 주식을 주고 그 투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더 키우는 뭐 이런 게 결국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남의 돈, 은행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자산을 만드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의 창출 능력이다.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목표다. 우리는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투자한 아파트, 내가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계속 현금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 혹시나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일할 수 없을 때,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실직했을 때도 현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돈 걱정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것이 진정한 재테크다. 현금 흐름을 목표로 투자하는 게 행복한 것이다. 현금 흐름을 목표로 했는데 시세 차이까지 생긴다면 보너스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현금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자주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상이잖아요. 내 아파트가 5억이 됐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3억짜리 아파트, 같은 아파트인데 3억에 샀을 때랑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뭐 5억이 됐을 때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내 삶은? 아파트 한 채 사는 건 똑같죠. 중요한 거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죠. 3억에서 5억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3억에서 5억이 올랐으면 그 2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이죠. 그 2억이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시세 차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아파트 이거 몇 억 올라요? 10년 뒤에 몇 억 올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갭 투자해서 2년 뒤에 전세금 오르면은 내 자본금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오른 것만큼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현금을 만들라는 얘기죠. 결국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은 갭 투자해서 전세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내 자본금 회수가 되니까 그만큼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 돈으로 다시 또 새로운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계속 늘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부동산 투자의 방식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아파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가는 계속 오를까? 월세 임대가 정답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